이스라엘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며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더스팟에서 중동 국제전략 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동 위기를 집중 분석합니다. 그동안의 중동 분쟁과 현재의 중동 위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긴장의 수위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중동에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두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본토에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이전과 다르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을 시도해 왔고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나라이다 보니 두 나라 간에 실제로 본토에서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통제불능 상태까지 갔을 때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는 축제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그런 변곡점이 될 만한 시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곧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코트라고 하는 초막절, 계속 이제 이런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기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거기에 이제 과도하게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기대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에 뭔가 신적 의미를 더 부여하는,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평일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욤키푸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소위 자기들이 믿는 신 야훼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 국민의 죄를 대신 고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 국민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 생존을 담보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1973년 4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전쟁이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아랍연합군에게 기습을 당했었어서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던 게 바로 그 욤키푸르 전쟁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나서 욤키푸르 그러면 국가의 위기랑 자연스럽게 등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은 워낙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날이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욤키푸르 앞두고는 대대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추론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자 전쟁 초기만 해도 이게 중동 지역 전체의 어떤 긴장으로 확산될 가능성, 확전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런 것이 빗나가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초기만 해도 국가 단위에서는 사실은 전면전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점점 확전 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내부의 분위기가 작년과는 또 다르게 훨씬 더 강경하고 차제에 자기들의 어떤 안보 위협의 모든 근원을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독립 변수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그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강경 보수 강요들이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모든 적들을 차제에 완전히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굉장히 좀 센 게임의 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많이 보수화됐고, 두 번째는 미국의 중재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변수가 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끼리만 싸우게 되면 합리적인 게임을 하는데 이 판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이게 4월에 테러를 당하면서 그때 보복을 다짐하고 첫 본토 공격을 하면서, 야, 우리가 걱정했던 확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확전으로 안 갔던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판을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구도예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한 줌도 안 되는 가자에 가두어 놓은 테러 집단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란의 전위 세력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기들이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조무르기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원흉은 뒤에 있는 이란이고, 그러니까 이란을 링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바라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스라엘도 원치는 않는다. 이란이 너무 큰 나라고 이스라엘도 지금 1년째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란도 힘들고 이스라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바라는 거는 전쟁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막 전면전으로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한번 이란을 도발한 게 4월 1일에 대사관 공격이었고, 이란은 전면전으로 끌려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공격을 당했으니까 국가이니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때 그래서 4월 14일인가에 미사일과 드론 해서 한 320발 쏘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 딱 주고받고 서로 간을 본 거죠. 그 당시에 이란은 우리는 이렇게 잘 조율된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어요. 그러나 그때 중간에 다 요격됐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이란은 대신 그걸 바랬었을 거예요. 실제로 너무 큰 타격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통제 안 되는 확전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반응으로 다시 이란을 공격했는데 나탄즈 근처에 있는 핵시설의 레이더를 정확히 정밀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건 너네 한 300발 쐈지 우리는 한두 발 가지고도 너네 정말 심장부를 그대로 타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상황이 종료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연정이 반전 여론이나 국제사회의 협상 압력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몇 주 전에 있었던 라파에서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막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 55만 명인가 나와서 시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네타냐후가 아예 차제의 판을 헤즈볼라 쪽 북부 전선으로 돌리면서 고조시킨 거죠. 헤즈볼라는 어떤 조직이고 이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몇 가지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는 30년 지기이죠. 1992년인가요? 그때부터 하산 나스랄라가 헤즈볼라를 이끌기 시작을 했는데, 이란에는 89년부터 지금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비슷한 때 이제 집권을 해서 30년 넘게 이란의 혁명 수출이라고 하는 대의에 같이 복무했던 두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하산 나스랄라를 잃었다고 하는 건 적어도 최고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료 또는 후배, 동지를 전우를 잃은 느낌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란은 1979년에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을 한 이란의 중요한 국시는 자기들이 완성한 이 이슬람 혁명을 전 이슬람권에 편만하게 전파하고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이란 체제의 확산에 에이전트들, 대리자들이 필요했고, 마침 레바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전 국면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라 그 레바논의 시아파를 대리하는 이 헤즈볼라가 정확히 딱 결이 맞았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란이 있고 그 옆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은 이란 입장에서 볼 땐 바로 지중해 연안국가고,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과 접촉하고 있다는 거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이 축의 종착점이 헤즈볼라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또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1순위 파트너였던 거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보는 여론은 어떤가요? 레바논은 우리가 흔히 모자익 민주주의라고 해서요, 다양한 그 종파가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거든요. 193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인구조사에 의해서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게 마론파 크리스찬이어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한다, 총리는 수니파가 한다, 그다음에 시아파가 국회의장하고 외교부 장관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그 시아파 입장에서는 그게 마뜩찮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구가 지금 더 많은데, 늘어나서.
그러면 인구조사 다시 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하니 그럼 우리가 직접 권력을 잡겠다고 투쟁에 나선 게 이제 아말이라는 정당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라고 하는 시아파 정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계열이나 수니파는 헤즈볼라가 저렇게 막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분탕질을 하는 것 때문에 레바논이 훨씬 살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원망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시아파를 지지하는 또 적지 않은 인구들은 또는 시아파들은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가 실질적인 통치자다. 교육, 의료, 복지라고 하는 소위 국가의 최소 기능이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정파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죠.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이, 이념 지향이 완전히 세속주의자가 한 30%, 중도가 한 30%, 그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 그리고 완전히 극우,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이제 중세적 신정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한 10%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범보수가 한 35에서 40%였는데 이게 한 거의 50%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네타냐후가 지향하는 그 방향은 전반적으로 이 절반에 육박하는 보수 지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게임은 뭐냐면 2026년 9월까지는 총선을 안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한 모드로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공작 능력이라든지 적에 대한 첩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과시함으로 그래도 네타냐후가 이런 어지러운 혼란 국면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라고 하는 그런 소구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잘 반영됐던 게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모사드나 신베트가 열일했구나. 그리고 네타냐후가 작년 10월에는 참 허무하게 당했고 그때 완전히 우왕좌왕해서 엄청나게 잘못한 지도자인데 그래도 하고자 마음먹으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도 날리고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도 날리고 다 하는구나. 이 혼란 국면에 애매한 중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책임 묻는 걸 유보하자는 데까지 여론이 가주길 바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중동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좀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사실 그 네타냐후의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필요, 욕심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신념을 스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차제에 판을 완전히 바꾸자. 그래서 이란의 정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헤즈볼라도 적어도 리타니강 이남의 남부, 즉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그 위험 지역만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다. 가자의 라파 지대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다시는 우리를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의무라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 7일에 그 하마스의 기습 테러가 너무 컸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건국 이후에 민간인 거의 800명 가까운 숫자가 한나절에 다 저렇게 사살된 경험은 처음 해본 거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 9.11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작년 10월 7일 트라우마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작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밖에서 구괴자들이 너네 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공격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진짜 괜한 짓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죽을 각오로 물어 뜯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아마 보편적인 심리일 겁니다. 뭐 중도건 뭐 보수건 진보건 막론하고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어쨌든 하마스의 그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작년의 학살 그리고 그 테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명이 죽었는데 4만 1000명의 죽음을 합리화할 수 있냐? 그게 정당한 보복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던져야 되는 거고 유엔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자기들은 정의를 구현한 거고 응징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적을 양산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지난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4차례의 아랍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는 없다.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은 평화 협상을 통해서 안전해진다. 그래서 19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집트와 수교를 했죠. 94년에 요르단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가 전부 휴양지가 됐고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야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비무장지대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수단,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과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안전해졌어요. 훨씬 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주민이 4만 명 넘는 죽음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인근 아랍국도 정상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대중들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 같은 아랍 형제를 학살하는 이스라엘과 우리 정부가 왜 여전히 수교를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더 갔다가는 외교 관계가 위험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지는 않을 알죠. 아는데 그게 그 피해, 그 테러를 당한 심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래서 객관화하기가. 그러니까 9.11을 당했던 미국이 네오콘과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라크 전쟁은 아버지 부시의 참모들도 다 말렸어요. 부수 피해,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동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가 적이 된다. 근데 네오콘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라크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사담 후세인 날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날렸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이라크는 이란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거의 데자뷰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훨씬 이스라엘이 더 어렵죠. 뒤에 이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란은 또 글로벌하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게임은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고립으로 스스로를 이제 옥죄일 수가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쪽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더 보수화되고 더 극우화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더 이제 끝간데 없이 싸움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염증을 느낀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하죠. 이제 만약에 극우 강경파 강요들이 연정에서 이탈하게 되면 정부가 깨지고 총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끝이죠.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데 저런 막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행보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네타냐후가 스스로 신념으로 동조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랍을 새로운 축으로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너무 재밌는 표현을 쓰던데 the curse, the blessing 그래가지고 저주의 축 그래가지고 이란의 그 저항의 축을 그림을 그렸고 blessing 축복의 진영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UAE, 인도까지 하나의 축을 만들어가지고 자 봐라 더 원대한 지정학적 꿈이 있다. On the one hand, a bright blessing, a future of hope. On the other hand, a dark future of despair. And if you think this dark map is only a curse for Israel, if you think that, then you should think again. 이스라엘이 선한 이 축복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카탈리스트, 촉매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전위에서 이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즈볼라부터 우린 손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짝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려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게 전쟁의 그 3대 목표가 가자 전쟁의 3대 목표가 있었잖아요. 하마스의 괴멸, 그리고 인질의 생還, 그리고 가자 지구의 안정화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이 3대 목표가 어느 것 하나도 달성이 안 됐어요. 된 게 없네요. 지금 따지고 보면. 신화를 못 잡고. 신화를 잡고 없앤다고 해서 하마스가 괴멸되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전쟁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못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헤즈볼라와의 전선을 만들면서 북쪽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더 큰 판을 만들고. 네타냐후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48년에 건국하고 네타냐후만큼 저렇게 오래 총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하원에 가서 4차례 합동의회 연설할 정도면 처칠보다 많이 한 거거든요. 정치적 촉과 감각과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일반적인 지도자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내공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공이 저렇게 극우화와 이 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반기는 거죠. 사우디나 이집트나 UAE나 심지어는 요르단 이런 나라도 반길 거예요. 왜? 이란이 너무 싫으니까. 이란은 1979년에 팔레비 왕을 날리고 혁명 이슬람 신정 공화정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벨라야티 파키 체제라고 하고 이슬람 성직자의 통치 체제라는 거거든요.
중동은 대부분의 정서가 여전히 무슬림 친화적이에요. 다 무슬림들이고 이슬람으로 통치되는 사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걸 구현을 했는데 어떻게 구현했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은 왕을 날리고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림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최고 지도자의 1인 지배 체제인 거죠.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선거를 하잖아요. 아흐mad네자드 이런 대통령은 완전 평민 출신의 빈민가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근데 다른 아랍 국가들은 군부 권위주의 독재나 아니면 왕정이에요. 권력을 소수가 독점해요. 그럼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보기엔 아니 우리가 맨날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사우드 가문만 왕을 하지? 우리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 체제가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한 4년 전인가요? 그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 사람이 그 쿠드스 부대, 혁명 수비대의 그 특수작전 부대의 사령관이었는데 그 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헤즈볼라 가서 무기 대고 교범 가르쳐주고 이렇게 싸우라고 코치해주고 이라크 가가지고 친이란 민병대에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란의 존재감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왕조 체제라든가 군부 독재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프록시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국의 정권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축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잡아채는 거죠. 야 너네 이란이 지금 저 페르시아만 건너가지고 여기저기 사람 뿌려가지고 지금 다 전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블레싱 진영의 선구자가 될 테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 유전 없으면 외교 관계 안 한다고 했는데 속내는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무함마드 빈 살만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미래 권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우디 왕실 내에서도 주류는 아니었어요. 사방이 적이에요. 본인은 이스라엘과 손잡고 네옴시티를 비롯해가지고 자기의 비전 2030을 이스라엘과 이제 손잡고 구현하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이란을 좀 누르고 싶은데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고 왕실 내의 눈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빈 살만 왕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하고 수교하고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핵시설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반격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난번 4월 나탄즈 핵시설의 레이더를 정확히 정밀 타격했잖아요. 그때 이미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우리는 너의 심장부가 어딘지를 알고 너희가 제일 아파하는 게 어딘지 안다. 그러므로 핵시설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시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적어도 레이더 기지, 지상에 나와 있는 돌출 기지 정도는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경우에 우리는 벙커버스터 보내서 지하까지 핵시설까지 괴멸까지 가는 수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상징인 거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핵시설을 타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정유시설은 그거는 때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유시설을 방어하는 방공망 자체가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이란이 군사시설 보호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힘이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해소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족쇄 하나가 풀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교전할 때 늘 염두에 둔 게 거의 국가 단위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우리도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텐데 더구나 지상 전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괴멸된 상태거든요. 저거 복원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소위 C4I라고 하는 지휘, 통제,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정보 능력이 완전히 거의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때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다만 이제 유일한 이제 고민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이 더 확전됐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볼 것인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고 특히 미국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변수를 둔다고 하면 미국이 만류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테헤란 근처 또는 뭐 이스파한 근처 나탄즈나 이런 데 핵시설을 타격을 했다?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가 만약에 끝나고 제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 오바마 정도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오바마는 그때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착촌을 더 하게 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 똑같이 가겠다. 그 오바마 때 공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은 확전을 원치는 않는다. 이걸 공개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래야만 하는 이란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전 역량이 안 돼요.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중 방공 체제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몇 대가 떨어지면서 피해를 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공격은 아닌 거죠. 중간에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페이트리엇 시스템으로 또 다 중간 요격을 해요. 그러면 유일한 건 뭐다? 접경하고 있는 프록시인 헤즈볼라가 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헤즈볼라가 무력화가 됐잖아요. 경제난은 생각보다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양고기 사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에 한 번 먹기도 이제 힘들다. 물가도 하도 뛰고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그 많은 돈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에 우리가 갖다 주는 게 과연 맞냐?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가 이란 최고 지도자나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40%도 안 됐어요. 투표율이. 그러면 60%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40%가 투표했는데 누가 됐느냐? 개혁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최고 지도자가 정권을 가지고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대중의 여론이 있고 여기는 혁명을 해본 나라잖아요. 세 번째, 지금 이란의 정부는 결국은 다음 수순을 뭘로 보냐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참았다. 그리고 호전론자가 아니라 협상과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더라 라고 하는 걸 유럽과 미국에게 입증을 하면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그거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트럼프가 들어오면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변수는 있습니다. 이란도 이 개혁파가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딱 그립을 세게 쥐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란 내부에서도 이게 나라냐 제대로 뭐 반격 못하고 이러면 이게 국가의 위신이 너무 손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위 자기들이 이제 관리해왔던 저항의 축에 이란 친이란 세력들, 헤즈볼라는 물론 뭐 하마스, 후티, 이맘 후세인 여단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친구들을 믿고 싸우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급반전할 수가 있어서 그 접점을 찾으면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아마 이란 리더십의 관건일 거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상황이 더 확전되고 고조가 되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란은 핵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란이 그 다음부터 매달릴 소위 생명선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란의 저 재래식 전력 같은 게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다시 투입될 거고 더 위험한 건 이제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거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중동 내 핵 확산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럼 사우디 가뜩이나 말 안 듣는데 사우디나 UAE도 그럼 우리도 핵무기 갖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해요. 진짜 미국 제가 바이든 입장이면 이렇게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타냐후가 참 미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걸 보면은 그런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것 같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무엇이 원인이 됐다고 보세요? 중동에서 전략 자산을 이제 빼서 소위 인도태평양,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훨씬 더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중동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보여주었던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실수는 2021년이죠. 8월에 카불 철군이었어요. 그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우방과 동맹을 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건 사우디도 받았고 UAE도 받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받았을 거예요. 중동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전쟁터고 막 피를 흘리는 땅인데 미국 행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뭐 인권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미국과 우리가 완전히 딱 100% 일치하면서 특히 민주당 정부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신사적인 관계를 가져가되 차라리 트럼프나 훨씬 더 지금 바이든보다는 이스라엘 친화적인 리더십이 올 때까지 그냥 일정 정도의 그냥 선만 지키면서 가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의 그 동예루살렘에 자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막 싸우다가 유혈 사태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게 막 길어지니까 바이든이 개입해가지고 이면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타냐후가 개인적인 감정이 시작돼서 이 양반은 말로는 시오니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익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저 전쟁 금방 끝낸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느낌은 와요.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거전에서 내놓았던 중동 공약은 멋진 공약이었어요. 100%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었는데 하나도 이루질 못했어요. 이란과의 핵합의 재개하겠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수교시킴으로 이 아브라함 협정의 활용 점정을 만들겠다. 세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중재자로 제대로 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진척시키겠다. 네 번째,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종식시키겠다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네타냐후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의 70년 넘는 동맹이자 우방인 사우디의 모함마드 빈 살만과는 거의 척지는 단계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막 뛰고 중간 선거 앞두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백악관이 빈 살만에게 전화 요청해가지고 증산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 완전히 주먹 인사하면서 묘한 긴장감 막 보여주고 카멀라 해리스를 공격할 때 중동 문제를 가지고 너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 외교 능력이 이 정도였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했던 거 봐라. 나 아브라함 협정 완성시켰다. 그리고 세기의 딜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분할안 내가 던졌다. 지도까지 그려주면서 500억 불 객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던져서 팔레스타인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대사관 옮겨가지고 확고한 이스라엘 동맹국가 만들어놨고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 내가 무기 1,100억 불어치씩 팔았다. If and when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will once again be stronger and closer than it ever was before. 저도 잘한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나 적어도 중동만 딱 국한해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대와 다르게 너무 실패했죠.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어디까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점점 그 신념이 자기를 사로잡을 거라고 보고요. 이란 체제 붕괴 이런 것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란은 사실은 다른 중동 어떤 국가보다 시위를 세게 해요. 2009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소위 녹색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생 막 죽어가면서 시위를 했었어요. 민주화 시위를.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주고받는 건 주고받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민사 심리전, 인지전이라고 요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개하면서 그런 선무 공작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죠. 이란 체제를 만약에 들썩들썩하게 하고 붕괴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최고의 트럼피가 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데올로그들은 그렇게 막 상상을 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릴 수는 있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용인됐어요. 언론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하하레츠 이런 신문은 이스라엘의 진보적인 신문이고 굉장히 네타냐후의 비판적인 신문인데 보면 이게 아랍 신문인지 이스라엘 신문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부에 비판적이에요. 예. 그게 그동안 용인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속내를 감추고 이런 게 없이 무조건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적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저는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근데 요새 그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웨스트뱅크 라말라에 있던 이제 알자지라 지국 폐쇄했고 그때 이제 AP 통신 장비 같은 것들도 다 몰수했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사회가 오고 강요들 중에 일부는 자기를 파시스트라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흘릴 정도의 사회가 돼간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거의 섬 같은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구현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중세 신정주의로 자꾸 가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일갈했던 게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어디냐. 그동안 자기는 이란이라고 생각했다. 음험한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내 나라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신정주의가 돼가고 우리는 이란이 갖지 않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강점이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똑같아지면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 사이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1200명의 피해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4만 1000명을 죽이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스라엘을 저렇게 지켜주는 이유가 뭔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민주주의야? 아닌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우리 동맹이지? 전략적 가치가 뭐지? 특히 젊은 세대가 자라서 주류가 됐을 앞으로 10년 정도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타격이 있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젊은이들이나 일반적인 대중들이 동맹에 대해서 극도로 피로해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보장하게 해줬던 두 개의 축, 미국과 아랍과의 평화협정 두 개가 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미래를 본다면 수모스러울 수도 있고 마뜩찮을 수도 있지만 빨리 외교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장의 공간에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